정리 53은 인간의 성취감에서 느끼는 만족과 기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정리 53. 정신은 자기 자신 및 자신의 활동 능력을 고찰할 때 기쁨을 느낀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면 자신의 활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할 때 기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동물적인 면에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번식하는 데에서도 얻는 기쁨이 있지만 보다 큰 기쁨은 성취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이 자신 및 자신의 활동 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표상할수록 그만큼 큰 기쁨을 느낀다. 보다 명확하게 표상한다는 것은 자기 활동 능력이 증가하는 것을 분명하게 감지될 때에 그에 비례해서 기쁨을 더 크게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취감이 확실할수록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리 53은 다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의 근원으로 돌아와서 설명을 하는데 정신적 기쁨이 성취감에서 오는 것이라 알려줍니다. 정명을 보시죠. 인간은 자기의 신체의 변형 및 그것의 관념을 통해서만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 자, 이것은 제2부에서 다룬 내용인데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하는 과정을 칸트는 경험적 통각이라고 부르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과정을 선음적 통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경험적 통각을 통하여 선음적 통각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자신이 뭔가 활동하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서만 자기가 존재하며 그 존재를 통해서 자기 동일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는 이 정도였는데 현재 내가 노력한 결과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고 그 과거의 자기와 현재의 자기가 동일하다는 것을 그 성취감에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자기 자신을 고찰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면 그로 인하여 정신은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한다는 것이, 즉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는 것이 상정된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정신이 자기 자신 및 자기의 활동 능력을 보다 명확하게 표상할 수 있음에 따라 그만큼 더 크다. 쉬운 예를 든다면, 저의 예를 든다면 2024년, 즉 올해죠. 올해 초에 제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독해하기로 마음먹고 공부하다가 4달이 지난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볼 때에 칸트 철학에 대한 이해가 보다 많이 밝아졌구나 라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성취감이 온 거죠. 따라서 기쁨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성취감을 통해서 기쁨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정리 53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충, 이 기쁨은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많이 칭찬받는 것을 표상함에 따라서 그는 타인이 그로부터 그만큼
큰 기쁨으로 더욱이 그 자신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표상한다. 따라서 그 자신은 그 자신의 관념을 수반하는 더욱 큰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취감을 느끼는 면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 점을 인식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자기가 확실히 더 큰 기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남들도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성취감에 대한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자기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 자기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자기의 활동 능력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 54로 넘어갑니다. 정신은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자, 이것은 인간의 노력의 방향이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쪽으로 이행된다는 것이죠. 활동 능력이 정립한다 혹은 정립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기서 정립이란 정대되는 방향으로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소하는 것은 정립이라고 할 수 없죠. 그것은 반정립에 해당될 것입니다. 즉, 기쁨을 유지하고 증가시키려고 하지 슬픔을 느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더 기쁘게 되고 더 행복해지려고 노력하지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 증진시키려고 하고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렇게 해서 과연 잘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은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으로서는 언제나 기쁨을 증가시키고 무언가를 더 잘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명, 정신의 노력 또는 능력은 정신의 본질 자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또 인간이 가진 능력을 증대시키려고 하는 것은 정신의 본질 자체라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느끼려는 노력, 즉 코나투스는 인간 정신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의 능력이 발전하고 개인의 능력들이 합쳐져서 이 사회를 점차적으로 운명을 발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의 본질은 그 자체로 명백한 것처럼 정신인 것과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하며 정신이 아닌 것과 정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긍정하지 않는다. 즉, 사람은 자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노력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신은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긍정하거나 정립하는 것만을 표상하려고 노력한다. 즉, 활동 능력을 긍정한다는 것은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의 능력 안에서
기쁨을 증가시키려는 것만을 위해 노력한다. 자기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 택도 없다고 느끼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는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리 55. 정신은 자기의 무능력을 표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픔을 느낀다. 자, 이 정리 55는 정리 53과 상반되는 것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정리 53에서는 정신이 자기의 능력을 표상할 때, 즉 활동 능력이 정대되는 것을 표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느낀다고 했죠. 근데 정리 55는 그 반대로 정신이 자기의 무능력을 표상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슬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정신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자기의 무능력을 한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들 잘 하는데 난 왜 이리 못할까? 라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능력에 대해서 자책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그에 대해서 곧 슬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난 무엇을 못해, 수영을 못해, 이렇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그 일에 대해서 슬프게 느낀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습니다. 정명, 정신의 본질은 정신인 것과 정신이 할 수 있는 것만을 긍정한다. 자, 이것은 정리 54에서 다루었죠. 즉, 사람은 자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에 대해서만 노력하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정신인 것이란 정신적인 것을 유발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이 우리 자신의 신체와 접촉할 때에 정신적인 것을 유발시키죠. 그러므로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은 특별히 어떤 특정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의 활동 능력을 정립시키는 것만을 표상하는 것이 정신의 본성이다. 정리 54에 의해 그러므로 정신이 자기 자신을 고찰하는 동안에 자기의 무능력을 표상한다고 우리는 말하는 경우 그것이 정신이 자기의 활동 능력을 정립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에 그러한 노력이 억제된다고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정신이 슬픔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정리 11의 주석이 인용되어 있는데 인간이 외부 사물의 관념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때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 슬픔을 느낄 수도 있다는 점을 정리 11의 주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의 감정이 슬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영장에서 재미있게 헤엄을 치며 노는데 자기는 헤엄을 못 치기 때문에 수영장에 갈 수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수영장에 가자라고 하면 난 수영장에 안 갈래 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가 수영을 못하니까 슬프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보충을 보시죠. 이 슬픔은 인간이 타인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표상하는 경우에 더욱 강해진다. 이것은 정리 53의 개와 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된다. 자, 정리 53의 개는 자기가 어떤 분야의 능력이 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때, 즉 칭찬받을 때 더 확실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비난받을 때 더욱 슬픔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것을 못하는 것일까? 내가 노력해서 하지 않는 것일까? 아유, 정말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침 다른 사람이 어떤 그 점을 딱 집어가지고 너는 이런 걸 너무 못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해버리면 듣는 자기는 완전히 아킬레스건을 딱 찔린 거죠. 그래서 마음이 매우 슬퍼진다는 것입니다. 주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무력함의 관념을 수반하는 이 슬픔은 겸손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겸손이라고 여기 번역자가 번역을 했는데 조금 잘못된 번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라는 것은 다르게 정의가 되고 있어요. 이 에티카에서. 근데 무력함의 관념을 수반하는 이 슬픔은 위축감이라고 불린다. 뭐 이렇게 표현해야 바른 표현 같습니다. 겸손의 정의를 그 스피노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곧 다음에 나오게 되겠지만 자기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성취에 대해서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는 기쁨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일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와서 매우 재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칭찬해 주었을 때 그 칭찬받는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느끼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이 내가 부족함에도 나의 힘으로 사실은 이것이 된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겸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스피노자가. 그래서 여기서 무력함의 관념을 수반하는 이 슬픔을 겸손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좀 이상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그래서 슬픔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단어보다는 이 관로 안에 들어있는 위축감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겸손은 정의가 새롭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고찰함으로 인해 생기는 기쁨은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성취한 것에 대해서 돌아볼 때에 자기의 성장을 느끼게 되면 그것은 자기애 또는 자기 만족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성취감이 적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때는 자기 과시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덜 익은 벼와 같은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든 덜 익은 벼입니다. 벼가 덜 익었을 때는 고개를 쳐들죠. 그러나 완전히 익으면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자기가 했는 업적이 비록 자기 만족을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것은 매우 미흡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로서는 그것이 큰 성취일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는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이런 책을 내가 저술을 했다. 그 책의 내용이 별로 보잘것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기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비록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대학을 간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도 따지 못하는 변호사 자격증을 땄다. 세무사 자격증을 땄다. 이렇게 될 때는 자기 만족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나는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지만 이렇게 세무사 자격증을 땄어. 변호사 자격증을 땄어. 이렇게 당당하게 말한다면 듣기에 따라서는 매우 교만스럽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학교를 고등학교만 나왔다, 대학을 나왔다 이걸 가지고 비교하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자기의 덕 또는 활동 능력을 고찰할 때마다 되풀이되기 때문에 각자는 자신의 실적을 드러내어 말하거나 자신의 신체 및 정신의 힘을 과시하게 되고 결국 인간은 이런 이유로 서로 불쾌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또는 자기 만족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게 되면 이것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다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을 된 사람으로 보는 것입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드는 순간 그 사람은 교만하거나 거만하게 보이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결론은 인간은 본성상 질투적이라는 것, 즉 동배의 무력함을 기뻐하고 동배의 덕을 슬퍼한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아주 공감이 가는 그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데 질투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동배에 대해서 무력하다는 것을 기뻐하고 동배에 대해서 그 덕을 슬퍼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예를 들면 내가 수십 년 전에 어릴 때에는 참 먹을 것이 귀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우리가 식사할 때가 되면 그 산 아래 사는 거지들이 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밥 좀 주소. 밥 다 먹었다. 그러면 숟가락 소리 들리는데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밥을 달라고. 밥 먹는데 밥 좀 주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니가 또 풀도를 열심히 닦으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리밥을 갖다가 한 숟가락, 이렇게 큰 숟가락에다 한 숟가락 퍼주고 또 작은 술로 한 술 더 퍼주면서 크게 된장을 이렇게 얹어줍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밥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금방 그 밥을 먹는데 정말 순식간에 개는 감추듯이 다 먹어치워요. 배가 워낙 고프니까. 자, 그런데 어떤 거지가 동량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 거처로 가지고 가면 자기 동년배의 거지가 그것을 보고 질투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맨날 가도 내 먹을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는데 저놈아는 맨날 가면 지 것이 여건 얻어 먹고 또 저렇게 밥을 더 얻어 가지고 오니까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나 하면서도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질투가 왜 일어납니까? 이 질투하는 거지가 그 왕의
만찬을 보고 저 왕은 왜 저리 잘 먹나 하고 질투를 일으킵니까? 절대 그런 질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것이 동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입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입장이 비슷하지 않다면 결코 질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밥을 퍼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밥을 잘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질투가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자기는 밥을 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밥을 얻어먹는 사람이니까 입장이 서로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장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질투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 보시죠.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의 활동을 표상할 때마다 기품으로 자극받아 변화되고 자신의 활동이 보다 많은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을 표상함에 따라 즉 그 활동을 한층 더 다른 것과 구별하여 특수한 것으로 고찰할 수 있음에 따라 그만큼 큰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자, 여기서는 밥 잘 못 얻는 거지가 밥 잘 얻는 거지를 질투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자신의 활동이 보다 많은 완전성을 표현하는 것을 표상한다는 것이죠. 나는 쟤보다 밥을 더 잘 얻는데 그건 내 활동이 쟤보다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야. 이렇게 표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다른 사람의 활동과 구별해서 특수한 이점이 있다는 것을 고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오히려 그런 기쁨이 없으니까 질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자는 자기 자신을 고찰하면서 타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것을 자기 안에서 고찰할 때 가장 많이 기뻐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자기가 밥을 잘 얻는데 상대방은 밥을 잘 못 얻습니다. 그럼 왜 내가 밥을 잘 얻나를 고찰하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무언가를 쟤보다 더 나은 점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더 많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에 대해서 부정하는 어떤 것이라는 것은 타인이 가지지 못한 어떤 것, 가지지 못한 어떤 능력, 그것을 자기 안에서 가지고 있다고 고찰할 때에 가장 많이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에 대하여 긍정하는 것을 인간 혹은 동물의 일반적 관념에 속하는 것으로 여기는 때에는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즉 자기의 능력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동물들에도 그런 능력은 있다. 이렇게 생각돼 버리면 그것은 별로 성취감을 주는 것이 안 되죠. 보편적으로 다 해당이 되니까.